저희가 어릴 때부터 새만금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완공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 이후로 거의 정부 쪽에 손을 놓고 있었잖아요. 대통령도 내려오셔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 일이고 전북에 회사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은 전북에도 사람이 많이 오고 뭐가 됐든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뭐 전에도 대기업 투자 썰도 있었고 자동차 그런 것도 이제 말 있었는데 그게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정부가 매번 바뀌면서 말로만 끝나는 듯한 뭔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항상 선거 때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작 여기 전라북도 주민으로서는 기대조차 안 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감이 좀 많이 있어요. 새만금이요? 지금 당장 새만금 수질이 안 좋은데 그런 문제점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만금이 개발이 좀 빨리 되려면 민간 투자를 촉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계속 개발한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전라북도민들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새만금 사업을 바라보는 전북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누구보다 희망을 품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할 세대가 바로 우리 지역 청년들이죠. 그래서 더 큰 기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글쎄요. 들으신 것처럼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달아 바뀌는 이 새만금 사업 방향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들 많이들 얘기했죠. 얼마 전에는 새만금을 수변도시로 만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공공주도 매립으로 기대를 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선 지금 필요한 건 수질 개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죠. 정말 여러 번 다뤘지만 끝나지 않는 주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최근 논란들 잠시 후에 수변도시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진입 장벽을 높여 전북 중소업체 참여를 사실상 배제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번엔 국립대학교 교수 평가위원 참여 기준을 광주 전남으로 확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17년 7월 1일 가동을 중단한 뒤 86개 협력업체 가운데 64개가 폐업 또는 이전했다는 내용.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후 전북 정치권은 일제히 고인의 업적을 되짚고 명복을 빌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각각 당사의 분향소를 마련해 당원과 시민 추모객들의 조문을 받았다는 기사.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민주당과 평화당의 기싸움이 점점 뜨거워지는 상황이지만 도민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보다는 양당이 알맹이 없는 난타전으로 주목받으려 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는 기사. 전북 현대모터스 축구단 유소년 팀인 전주 영생고등학교가 제40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교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최정상에 올랐다는 소식. 전북 쪽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3명 중에 1명의 독거노인이 사회와 단절된 삶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 전주시가 최근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도내 타 지역보다 지원액이 적고 교통비 지원 외엔 이렇다 할 혜택이 없어 활성화 가능성이 미지수로 보인다는 기사.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계획안에 농업용수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네, 요즘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얼마 전엔 새만금이 수변도시로 조성되는 첫 관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표를 두고요. 기대와 우려 두 가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새만금 개발공사 매립기획처 나일재 처장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현 처장님. 예. 새만금 관련해서 한 수십 차례 처장님 모시고 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자, 30년 가까이 이어온 새만금의 이제 수변도시를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대략 수변도시 이 바다를 매립한 한 가운데 예. 이제 그곳에 이제 하나의 도시 2만 명 정도의 도시가 들어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수변도시는 이제 강의 하구나 해안에 인접한
도시를 이제 보통 워터프론트 수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수변 도시가 들어서는 곳은 부안 쪽에 방조제에 있는 가력 배수관문에 인접해 있는 곳이고요. 예. 현재는 약간 갯등이라고 하는 과거의 갯등. 예. 과거의 어민들이 이제 그레를 가지고 백합도 잡고 그렇죠. 좀 조개 캐던 이런 곳들인데 여기가 이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노출이 되어 있는 국제 협력 용지의 일부를 이제 국제 수변 도시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2024년까지 사실 매립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를 통해서 많은 도민들께서는 수변 도시가 마치 2024년에 들어선다고 오히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내용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새만금 사업이 개발의 속도가 너무 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땅은 공식적으로 1.09% 산단 1209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민간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매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속도전, 매립 속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도전을 강조를 하면서 공공이 국가가 일정 부분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24년까지 9천억 들여서 터만 닦는 건데 마치 여기에 지금 당장 몇 년 안에 도시가 형성이 될 것처럼 조감들을 만들어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 저는 이것부터가 우리 도민들에게 좀 뭔가 착오를 주는 거고 착각을 주는 거고 환상을 심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사 가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주도용으로 매립이 2024년까지 된다. 바로 그 공공주도 매립을 담당할 새만금 개발공사 매립기획처의 나일재 처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정희 처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들어봐야 될 텐데 우선 2024년까지 총 사업비 9천억을 투입한다. 이제 기사를 통해서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약 200만 평을 매립해서 복합도시 기능을 갖춘 자족형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예. 호수와 수로의 비율을 약 30% 정도로 충분히 확보해서 도시 내 어디에서든 수변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예. 또한 신성장 동력 산업인 마이스 산업 확충을 위해 호텔 및 리조트 시설과 전시 컨벤션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 초대형 박람회 개최에서부터 국가 정상회의, 각종 국제회의 등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궁금한 점들을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정희 처장님. 말씀하시죠. 두 분 다 함께 들어주시고요. 2024년까지 우선 땅을 매립한다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나 처장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2024년 이후에는 누군가가 민자가 들어와서 이곳에 아파트를 짓든 상업시설을 짓든 말씀하신 마이스 산업을 짓든 누군가는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투자는 정부가 도움을 주는 건 아니죠? 예, 기본적으로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 민간이 이제 상부 시설을 구축하도록 돼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이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강력한 제도적인 지원을 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한다. 예를 들면은 공공기관 이전이나 국가 공공청사 등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좀 도움을 주게 된다면은 새만금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혁신 시즌2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 수변도시 공공기관 어떤 기관이 옮겨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정희 처장님. 어쨌든 정부가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시각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글쎄요. 이게 이번에 새만금판 두바이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수변도시 하는 거죠.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2007년도 8년도 때 두바이처럼 만들겠다고 했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서는 두바이가 좀 무리인가 싶어서 베네치아로 모양을 바꿉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업 계획들이 쭉 변해왔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수변도시가 안 되는 문제들을 좀 좁혀가지고 지적도 좀 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여기 지대가 연약 지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안가고 과거에 갯벌이었던 곳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국제협력용지 예정지에
단단한 안반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반층까지 파일을 받고 매립을 한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까지가 겉으로 보이는 땅이 드러나 있지만 실제로 안반층까지는 30에서 40m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다 아무리 뭐 최신 공법을 가지고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안이 단단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그 연약 집안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과거 예를 들면 그 포항의 지진이 그 피해가 컸던 것들이 바로 이런 매립 지역에서의 예를 들면 그 진앙지의 어떤 파괴력이 더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됐기 때문에 매립하는데 비용도 굉장히 들 거다. 지금 2024년까지인데요. 제가 2024년까지 매립 끝난다고 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절대 불가능하고요.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집안 위에 아까 말한 대로 초고층 빌딩이라든지 이런 또 그다음에 주상복합 그다음에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서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이어서 저는 도시 자족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공하는 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걱정이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말이죠. 나 차장님. 예, 말씀하시죠. 그곳이 뭐 갯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걱정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연약 집안. 어느 정도 연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안이 탄탄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어서 더 많은 매립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속도도 그 시간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리의 시각이 있으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금 저도 한 25년 정도 간척 사업을 쭉 해왔어요. 그 여수 지역, 그 다음에 지금 시흥 화성 시화지구,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해안 지역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일반적으로 해안선에서 그 지지층까지의 깊이는 보통 한 25m에서 30m는 대부분 다 동일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토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저속 간만의 차가 그 여수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뻘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더 토질상으로는 좋지 않은 여건이고요. 저희들이 이 기존의 그 새만금 지역 MP 수립이나 그 메리트 확보를 위해서 토질 조사를 한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그 새만금 산단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토질 자체가 양호한 사질토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게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 지금 예를 들면 새만금 쪽에 매립토로 어떤 흙을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MP상에 지금 돼 있는 것 같이 동진강이나 만경강에 있는 하상 준설을 해서 그러니까 여수나 산단이나 이런 쪽은 어떤 흙을 통해서 이쪽을 매립을 했나요? 그거는 앞에 있는 제가 그러니까 15년 정도 했는데 말씀 들어보세요. 그쪽은 그 간척지 앞에 있는 해면에 있는 준설토를 뻘을 매립을 해서 단지를 조성을 했어요. 그거는 글자 그대로 그 갯벌입니다. 갯벌. 그러니까 그 육상토를 쓰지 않고 연합 매립은 대부분 다 준설토를 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당연히 그러게 저희들이 사용을 한 20m 정도를 준설을 해서 준설 뻘을 사용을 했어요. 준설뻘을 다시 올려서 했다. 새만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이쪽에서도 내부 준설토를 퍽 올려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있는 땅을 다시 모래도 아닌 뻘층에 있는 땅을 뻘흙을 타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 산단 같은 경우도 석탄재까지 들여와가지고 석탄재를 가지고 매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한 집안을 만들고 하려면 사실은 육상토를 가져다가 육지에 있는 흙과 돌이라든지 잡석들을 가져다가 단단하게 다져야 되는데 새만금은 매립해야 될 면적이 많고 속도를 높여야 되니까 계속 준설토만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 집안 위에 예를 들면 뻘층 위에 뻘흙을 쌓아서 다지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집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조금 좀 차분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사항이 틀린 사항이거든요. 보시면은 새만금 지역 그 선도지구 가서 보시면은 그게 어떻게 해서 뻘층인가요? 다 그 노출되는 있는 게 다 사질토잖아요. 새만금 개발 계획 제일 처음에는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육상토를 가져오는 걸로 했고 두 번째는 바깥쪽에 있는 바닷물을 가져오게 했는데 이게 다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내부 준설토를 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건 말씀드리는 저기 MP라고 말씀하시는 마스터 플랜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처음엔? 지금 최초에 전부 다 준설토입니까? 다 대부분 95% 정도가 이 새만금 호수 내에 있는 그 동진강하고 만경강에 있는 사질토를 하상을 준설을 해서
매립하도록 지금 당초부터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당초는 아니죠. 그게 2011년도에 바뀐 거죠. 11년 넘어가면서. 원래는 육상토라든지 이거 처음에는 방조제라든지 쌓고 할 때 석산 파고 주변에서 토사 가져다가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바깥쪽에 있는 해사 모래를 퍼서 매립토를 쓰려고 했는데 이것도 어려우니까 결국 내부에서 지금 중설토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뻘을 올리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모래 성분이 더 많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것도 모래라고 하는 층들 자체가 집안 안전성을 담보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닥에 있는 안반층이 예. 얼마만큼 단단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매립토는 뭐 나 차장님 말씀 한마디 더 듣고 다른 문제도 더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이게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이 토질 공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예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자료나 그런 것들을 지금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이게 이상이 없다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검증을 해왔고 시공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게 부각이 되지는 않도록 좀 서로가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 부정이라기보다는 아마 뭐 환경단체에서 이제 걱정의 목소리인 것 같고요. 사실 이 내용을 오늘 밤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수변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여사의 장례 방송으로 한 주 연기돼서 다음 주 수요일 밤에 좀 더 심층 토론을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우선 연약 집안이 어떤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의 매립토 관련해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을 들었고 사실 도시가 들어선다는 것 그것도 뭐 2만 명의 수용의 도시 그곳에 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물론 이제 전력도 중요할 테고요. 그래서 아마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 이야기가 그 전부터도 나왔습니다만 이 주변도시 관련해서 더 이 속도가 좀 더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 차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예, 뭐 내년 수질 개선 2단계 결과가 나오면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은 바뀌겠습니다만 우선 이 수질 개선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개발공사는. 네, 제 생각에는 새만금 호소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예. 수변도시 친수 활동으로 해서도 수질 개선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질 개선이 돼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본 건데. 네, 그럼 말씀을 계속 드리면은 현재 관리 수위가 마이너스 1.5m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를 상회하는 해수유통은 부지 계획고 나중에 이제 도시 개발을 하면서 부지 계획고 상용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이로 인해 수변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성 악화가 예상이 되거든요. 예. 또 이게 해수유통은 현재 진행 예정인 수변도시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이게 기존의 매립이 완료되었거나 매립 중인 산업용지, 농업용지, 남북도로, 동서도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해수유통이 새만금 지역 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뭐 교과서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데 현재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방조제 안쪽에 지금 이제 수위를 항상 그렇게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매립을 해서 뭐 수변도시라든지 다른 뭐 관광용지가 이제 개발될 텐데 지금의 수질 상태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수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만큼 뭐 전북 시군의장협의회가 정부 건의안을 채택했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정현 처장님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워터프론트 개발이라고 하는데 수변도시 개발 그러니까 유엔에서 수변도시는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10대 원칙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수질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하구 그다음에 그 바다와 인접한 곳 연안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방조제로 막혀 있는 것 같은 수역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연계 하천부터 하구 그리고 바다까지 이어지는 곳에 대한 전반적인 수질 환경이 다 좋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관리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그 새만금에서 물이 가장 깨끗했던 곳이에요. 얼마 전까지도 한 3급수 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관문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거 평균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4급수에서 5급수예요. 예. 바닷물이 영향이 제일 많은 곳. 근데 저 놀랬던 건 뭐냐면 여기에 바닷물 염도가 30%이에요. 바닷물이 보통 제일 먼 바다쪽 한 33%, 37% 나오는 거거든요. 예. 거의 방조제 막히기 수준으로 지금 농어촌에서 관문을 열어가지고 바닷물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도 4급수, 5급수면은요 내부 진설도 올려서 산소층 사라지고 유기물 올라오고 바닷물 안 들어오면 이거 순식간에 6급수 거의 10급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2019년의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이런 조건에서 과연 해수유통이라든지 이런 고민, 해수유통 안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해수유통 관문을 열어서 상시로 바닷물을 집어 넣어 준다고 하더라도 4급수, 5급수다. 거의 5급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급수 지점은 6급수에 가깝거든요. 이 상황을 극복하지 않고서 어떻게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예. 이거는 저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루에 새만금 배수 관문을 2번씩 열고 있는데 내년에 어떤 평가에 앞서서 수질 종합 평가의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 아니냐라는 의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그 유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급수 내지 5급수다. 여기에 대해서 나 차장님 새만금 개발공사도 분석을 하셨을 텐데. 제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요. 예. 제가 기존에 그 시화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이제 한 10년 정도 94년도에 이제 방조제를 만들었어요. 예. 여기는 2010년대니까 그 정도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먼저 발생을 했던 지역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배수 관문만을 가지고는 이게 통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조력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COD가 예. 네, 말씀 좀 계속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 저력 발전으로 해서 이게 이 해수 이 통수량 자체를 좀 키워가지고 이게 수질 개선을 이제 바닷물하고 똑같은 정도로 이제 개선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배수 관문 자체의 통수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 수질 개선 효과가 적은 것 뿐이고요. 이 통수량 해수 나중에 저력 발전이나 통수량 자체를 키우게 되면은 수질 개선은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 수위 내에서 이게 해수 유통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도 관리 수위를 가능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신데 마치 앞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관리 수위 이 마이너스 1.5 내에서도 이 통수량 자체만 키워주게 되면은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시와 조력도 마이너스 1.0원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력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력 발전도 좀 하고 지하에다 배수관문을 열어서 지하에서도 물이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수질이 좀 나아진다 지금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게 저희들 주장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환경부나 관련 부처에서 할 일이니까요. 예. 아니 환경부가 이 수질 문제하고 같이 가야 이 계획이 가는 거지. 만약에 수질 문제가 이렇게 돼서 지금 관문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지하 터널 만들고 추가 관문 만들고 조력 발전 만들어서 해수 유통량을 늘리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변도시 조성 계획이 다 달라져야 되는데 이것과 이거는 별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사무처장님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 아까 해수 유통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마이너스 1.5가 예를 들면 유지하느냐 아니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느냐. 아까 처음 모두에 해수 유통을 하게 되면 수변도시의 조성 환경이라든지 내부 개발의 조건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위에서 본인들의 의견과는 다시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거죠.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게 마이너스 1.5m 내에서도 통수량만 키우게 되면은 충분히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제 그냥 소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마이너스 1.5 관리 수위 내에서 해수 유통량을 최대한 확보를 해보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들 현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먼저 서고 난 다음에 수변도시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어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해수 유통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이너스 1.5m
내에서 사업 관리를 하게 되면은 사업 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다 지금 검토를 지금 완료를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관리 수위 내에만 있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는 여기 아시는 것 같이 약 10조 정도 되는 막대한 SOC 사업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게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마이너스 1.5원에서 이거 관리 수위를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상회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동안 투자했던 전체 이 막대한 투자비가 다 이게 매몰비용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현재 조건에서 마이너스 1.5 관리 수인 이내에서 계획이 잡혀지는 거 때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렇죠.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추가 간문을 더 늘리고 바닷물이 들고 나는 양을 더 늘리는 것도 마이너스 1.5에서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주장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개발을 무위로 돌리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마이너스 1.5로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변도시 땅은 우선 만들어도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말한 대로 저희가 지금 계획인 거고 실제로 해수유통이 마이너스 1.5로 정밀하게 우리가 수치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화하는 지형들이 좀 있을 거다. 예. 그리고 아니요,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일부 아까 말한 잠깐만요. 저희들이 시야도 제가 사례를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시하고 개발 계획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조력 발전 만들고 그 바닷물 들어오면서 지금 유보 지역 남아 있는데 송산 그런데 그린시티 돼 지금까지 있는데 바뀌지 않는 게 테크노파크 하나가 있는데 있는데요. 차장님. 정리해 주시죠. 관리 수위 자체는 마이너스 1원선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바뀐 바가 없거든요. 아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너무 하니까 그 수위는 그대로 있는데 개발 계획들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워터프론트 수변 도시 하려면 생태 관광도 해야 되고 바닷물 여건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개발 계획이 바뀌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예. 지금 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 여건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어떤 관리 수위 자체가 변동돼서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이거를 지금 검토할 단계는 지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변도시가 예타 통과되는데 어떤 반대 입장이 아니라 아마 매립을 위한 매립도와 또 수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만 놓고도 이렇게 두 분의 말씀으로 시간이 다 소요됐습니다. 두 말씀 어쨌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판단은 방송을 드신 청취자분들께서 좀 더 관심 갖고 좀 더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매립기획처의 나일재 처장, 전국 환경운동연합의 이정현 선임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사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싸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서 정작 지역업체는 참여가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전라도 의회에 조동용 도의원을 연결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기회에 조 의원님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 다시 보기가 가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